기울이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저의 목소리가 좋다고 해주신 분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낭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낭독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게 알고 있던 저에게 나에게 낭독 기초반에서의 시간은 새로운 영역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낭독이 진짜 낭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이끌어주신 송정희 성우님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생각만큼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의 예술 영역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저 역시도 삶의 여유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낭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낭독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바쁜 생활 중에도 지치지 않고 살아가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낭독 이야기를 짧게나마 소개하였고 오늘 제가 할 저의 낭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낭독은 나침의 소새끼 작가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작품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소설은 고양이의 시점으로 인간 사회를 풍자한 소설입니다. 나침의 소새끼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난이도가 낮다고 하지만 읽다 보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야? 공포? 죄송해요. 제가 읽을 김유우 뭐야? 선생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선아 선생님. 네. 제가 읽을 부분은 이 작품의 시그니처 부분이라 볼 수 있는 파트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다만 어두침침하고 눅눅한 곳에서 야옹 야옹 울고 있었던 것만은 기억한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것은 서생이라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영악한 족속이었다고 한다. 이 서생이라는 족속은 이따금 우리 고양이들을 잡아 삶아먹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단지 서생의 손에 얹혀 쓱 들어올려졌을 때 뭔가 둥실둥실 떠있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손바닥 위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생을 쳐다보았는데 그때가 아마 인간의 얼굴을 처음 본 것일 게다. 참 묘하게 생긴 족속이구나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 우선 털로 덮여 있어야 할 얼굴이 반질반질한 게 마치 주전자 같았다. 나중에 다른 고양이들도 많이 만났지만 이런 등신 같은 족속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게다가 얼굴 가운데가 너무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구멍 안에서 꾹꾹 연기를 내뿜고 있었는데 코가 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이 인간들이 피우는 담배였다는 사실은 최근에서야 겨우 알았다. 서생의 손바닥 위에서 잠시 기분 좋게 앉아있나 싶었는데 벼랑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생이 움직이는 건지 내가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이 핑핑 돌고 속이 울렁거렸다. 도저히 살 수 없겠구나 생각한 순간 털썩 소리가 나면서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거기까지는 생각났지만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내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생은 보이지 않는다. 그 많던 형제 자매들도 한 마리도 곁에 없다. 소중한 어머니마저 모습을 감췄다. 게다가 이곳은 여태 있던 곳과는 달리 굉장히 밝다. 눈을 뜨고 있기 힘들 정도다. 어라, 뭔가 이상한데? 생각하며 슬금슬금 기어 나가려고 하자 온몸이 욱신욱신 쑤셨다. 나는 볏짚 위에서 갑자기 조리대밭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어렵게 조리대밭에서 기어 나오자 멀리 큰 연못이 보였다. 나는 연못 앞에 앉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봤다. 특별하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여기서 울어대면 서생이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옹, 야옹. 시험삼아 울어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곧 연못 위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배가 너무 고팠다. 울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뭐라도 좋으니 먹을 것이 있는 곳까지 움직이자. 이렇게 결심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연못 왼편으로 돌기 시작했다. 너무 괴롭다. 고통을 꾹 참고 계속 기어가자 간신히 인간 냄새가 나는 집이 보였다.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어 나는 대나무 울타리 사이로 난 구멍을 통해 집의 뜰 안으로 숨어들었다. 나침의 소새끼,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중에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자를 소개합니다. 차분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는 제가 닮고 싶은 목소리를 소유하고 계신 김지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선아 선생님 낭독, 어쩜 이렇게 차분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 너무 담고 싶습니다. 선아 선생님이 처음에 아이에게 동화책 읽어주고 싶어서 낭독 수업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선아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동화책 낭독을 저희도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간 낭독 수업을 하면서 꽤 오랜만에 좌절을 경험했어요. 좌절이라는 감정을 진짜 오랜만에 경험한 건데 이게 잠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게 계속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소질이 없나 보다. 나는 그냥 기초반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딱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전구가 탁 켜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눈으로 읽을 때 이렇게 평범했던 문장이 그때부터 이제 좀 소리를 내서 발음하니까 단어의 무게도 좀 전과 다르고,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가 좀 표정을 가지고 남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 낭독에 정답이 없다는 거란 그냥 소질과 상관없이 내 목소리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 되게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시옷 발음과 특유의 또 때문에 계속 좌절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래도 조금 낭독 행위 자체를 즐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만의 낭독을 즐기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나에게 낭독 3장의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어렵더라고요. 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날이 좀 풀렸어. 그렇지? 한결 나다니기 좋구먼. 아까부터 옆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내게 하는 말은 주위를 둘러보면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려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이번엔 할머니가 아예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나는 손잡으러 왔는데 혹시 여기 사슈? 아, 네. 아이고, 황사가 왜 이리 심해? 어디 다니지 마슈? 이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대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할머니는 열린 문을 지나 성큼성큼 내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음으로만 웅얼웅얼. 다음번에 이런 일이 닥치면 주저하지 말고 말문을 열어야겠다 다짐하지만 매번 참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다는 건 꽤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낯선 이의 말에 귀 기울였다가 석연찮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서는 것만으로도 잔뜩 긴장합니다. 말을 거는 이에게 수상한 목적이라도 있을까봐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 미소 짓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배워왔던 일 아닌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작정 다가가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타인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반복되는 시도를 통해 서로에게 다가서려 할 때 나의 존재도 의미가 생깁니다. 송정님,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감동의 습관 중에서.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이분은 정말 흔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 꾀꼬리 같은 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어울리시는 분 같아요. 특히 소설 낭독하시면 정말 그야말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봄날의 꾀꼬리 같은 분, 최상수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 지연세님 낭독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요즘에 일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그랬는데 저번 주인가 지연쌤 낭독을 분명 이거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낭독하고 너무 다르고
그게, 이게 뭐라 그러냐. 그 글이 그곳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연쌤이 그곳에 계시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저기 좌절을 많이 겪었다고 하셨는데 소름 돋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와닿았었어요. 진짜 너무나 발전하게 보여서 우리가 3개월 동안 다들 이렇게 많이 발달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수업을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저만의 쪼가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강조하고 내 척이 다음 글자에 빨리 달려가서 막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쪼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한 사람마다 세심하게 들어주시고 열 몇 명 되는 사람을 다 들어서 방송에서 이렇게 체크해주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약간은 변했지만 제가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읽어볼 테고 이 책은 저기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더라고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인데 엘리자베스는 되게 예쁘고 지적인 여자라고 해요. 그리고 다하시는 귀족 집안의 명망이 있는 부잣집 남자인데 엘리자베스는 사랑이라는 건 결혼은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만 하고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하시가 오만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속 오해를 쌓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뭐 결혼에 성공한다고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을 부분은 둘이 좀 뭐라 그러나 둘이서 밀고 당기는 오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연습은 잘 못했지만 네, 읽겠습니다. 오만과 편견. 그들이 개울 쪽으로 단디밭을 가로질러 건널 때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집을 보려고 돌아섰다. 삼촌 대회도 걸음을 멈췄다. 엘리자베스는 저 건물이 언제쯤 지어졌을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다하시가 마구간이 연결된 집 뒷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둘 사이의 거리는 20m도 못 되었고 다하시가 너무나 갑작스레 나타난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그를 피할 수 없었다. 곧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다하시도 몹시 놀랐는지 한동안 움직일 줄 몰랐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들에게 다가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중한 태도로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다하시가 계속 다가왔기에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인사를 받아야 했다. 삼촌 대위는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약간 떨어져서 서 있었다. 놀란 엘리자베스는 그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가족의 안부를 묻는 그의 질문에 본인이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갑자기 변한 다하시의 태도가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그가 계속 말을 꺼낼 때마다 그 당황스러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평생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처럼 당혹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게 터무니없는 잘못처럼 여겨졌다. 다하시도 당황했는지 평소에 침착했던 말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롱본은 언제 출발하는지, 더비쇼에는 얼마나 머무는지 따위의 질문만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서두르는 모습이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는 그도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급히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돌아오는 동안 다시의 성품에 감탄한 삼촌네에는 연신 그를 칭찬했지만 엘리자베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감정에 빠져서 묵묵히 걷기만 했다. 괴로움과 수치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이곳에 오다니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었어. 얼마나 그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렇게나 자존심이 센 남자에게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아마도 내가 일부러 자기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 사람은 왜 또 예정보다 하루를 당겨서 왔을까? 엘리자베스는 몇 번이고 다시와의 재회를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달라진 그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섰다. 그가 먼저 말을 건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더구나 그렇게나 정중한 태도로 가족의 안부까지 물어보다니. 엘리자베스는 그가 위험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상냥한 태도로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의아하고 놀라웠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가 로징스 정원에서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며 말을 하던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중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영미 님이 책을 읽으실 텐데요. 청춘은 아름다워라는 책을 읽으실 텐데 제가 듣기에 오영미 스님 목소리야말로 특이하시더라고요. 귀여움도 있는데 우아함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세 가지 색깔이 다 있는 독특한 그리고 성격도 정말 그런 매력이 다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용미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건 아니죠. 연습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정말 소설에는 선생님이 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너무 매력적이세요. 너무 매력적이셔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게 하셔서 오늘도 역시 그 어디 안 가셨습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 그 멋진 낭도 잘 들었고요. 저는 너무 떨려서 낭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몇 자 적은 거를 읽어드리고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낭독이 발표회가 되었죠. 낭독 수업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 두근거림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도서관에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무작정 가서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들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렇게 선생님을 만났고 낭독 수업을 알게 되었죠. 저에게 낭독은 제 자신을 찾아가는 소중한 또 다른 나침판입니다. 무언가에 쫓겨서 너무도 바쁘게 살았던 삶에서 잠시 한 텀을 쉬고 있던 저에게
긴 호흡을 하며 천천히 이번엔 용기를 내어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부분도 놓치시지 않고 열정적으로 코칭해 주시는 우리 송정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낭독할 부분은 나에게 낭독 3장에 있는 헤르만 헤세의 청춘은 아름다워입니다. 저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춘은 아름다워라. 어느 날 아침, 복도 창가에서 파이프를 닦고 있는데 로테가 달려와 외쳤다. 11시에 네 친구가 도착한대. 안나 안베르크 말이니? 같이 마중 나갈 거지? 뭐? 난 괜찮아.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동안 잊고 있었던 방문 소식인지라 그다지 기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발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라 11시쯤 되어 동생과 함께 역으로 나갔다. 아직 기차가 도착하기 전이라 우리는 역 앞에서 이리저리 서성였다. 아마도 2등 칸을 타고 올 거야. 로테가 말했다. 나는 의아한 눈으로 로테를 바라보았다. 없어. 집이 부자니까. 검소한 애긴 하지만. 조금 언짢았다. 고상한 숙녀가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 2등 칸에서 내린다니. 정겨운 우리 집을 보면 초라하다고 여길 것이고 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테지. 2등 칸을 타고 오면 다시 돌아가라고 하자. 어때? 로테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나에게 한마디 하려 했지만 그 순간 기차가 역에 들어섰다. 로테는 재빨리 그곳으로 뛰어갔고 나는 천천히 로테의 뒤를 따랐다. 3등 칸에서 내리는 동생의 친구가 보였다. 커다란 쇼를 두른 그녀는 명주로 만든 잿빛 양산에 수수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나, 우리 오빠야. 나는 안녕하세요 하고 가볍게 인사를 했다. 3등 칸을 타고 왔지만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가방을 내가 받아들지 않고 짐꾼을 불러 맡겼다. 나는 두 사람과 함께 집으로 걸어왔는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쏟아내는 두 아가씨가 놀랍기만 했다. 하지만 안베르크는 마음에 들었다. 그다지 예쁘지는 않아 조금 실망했지만 얼굴과 목소리에 매력이 있었으며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머니가 문 어귀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머니는 사람을 통찰하는 눈을 갖고 계셨다. 어머니가 위아래로 훑어본 후 웃으며 맞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편하고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상대였다. 지금도 기억한다. 어머니는 유심히 안나의 눈을 보시더니 곧 두 손을 내밀어 말없이 그녀를 맞아들였다. 안나를 식구처럼 편하게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녀를 잘 몰라서 불안해하던 나의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안나도 우리가 내민 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한 식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아직 어리고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한 나였지만 첫날부터 호감을 준 이 아가씨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움과 명랑함을 지니고 있으며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아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상대라는 걸 알았다. 그녀가 지닌 명랑함은 내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진 못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오직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명랑함이었다. 이 소중한 명랑함을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헤르만 헤세의 청춘은 아름다워라 중에서. 자,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낭독은 제가 적어봤어요. 고민하면서 어떤가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슬에 촉촉히 젖은 가을길을 걸을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우리 김현숙 선생님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미 선생님 낭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가분하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정말 부족한데도 그렇게 예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금 고명미 선생님 낭독에 빨려서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제 순서인 것도 잠시 놓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아까 최상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의 면모를 다 가지고 계세요. 우아하면서도 세련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빨간 머리 애를 참 좋아하시는 그런 순수한 소녀의 감성도 아주 마음에 가득 품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나 들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시는 그런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 선생님 목소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지금 많이 떨리긴 한데 오늘 선생님들 낭독을 들으면서 한 분 한 분 선생님 낭독을 들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수업하실 때에도 물론 송정희 선생님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수업 듣는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선생님들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심 어린 진심이 가득 담긴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이 텍스트에 아주 빠져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더 떨렸어요. 제가 더 떨리고 더 긴장이 많이 되네요. 선생님들의 낭독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낭독을 생각할 때 낭독은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의 글을 읽는다는 게 정말 더없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현수 작가님 낭독회가 있어서 그걸 들었거든요. 그때 김현수 작가님도 낭독을 다 끝나고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의 힘, 언어의 힘을 믿어요. 그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실은 살아가는 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저희가 더 자주 다정하게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글들을 통해서, 그런 낭독을 통해서. 그런데 바로 그런 따뜻한 역할을 바로 낭독이 한다고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신 송정희 성우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다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낭독을 준비한 부분은 나에게 낭독의 3장, 아주 오래된 농담입니다. 박안서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농담. 혼자 지어먹는 것도 집밥이 된다는데 용기를 얻어 어느 날 집에서 밥을 지어 보았다. 찾아보니 전기밥솥을 비롯해 냄비, 프라이팬 등 밥과 반찬을 만들 만한 기구도 아쉽지 않게 갖춰놓고 살고 있었다. 밥을 안 치고 나서 몇 가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밥이 뜸드는 냄새와 된장찌개, 굴비 굽는 냄새가 어우러지면서 이곳이 바로 사람 사는 집구석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운 냄새였다. 나는 밥 냄새를 통해 내 유년기와 맺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냥 되는 대로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을 형성한 시기의 맛을 흉내내고 있는 거였다. 남자하고 살 때 가정부도 음식을 만들려면 부엌에서 냄새를 풍겼다. 나는 집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싫었다. 팬을 돌려도 음식 냄새가 완전히 가시는 건 아니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늘 아줌마한테 짜증을 내곤 했다. 아줌마, 냄새 좀 안 나게 반찬 만들 순 없어요? 부엌은 기웃대기도 싫었지만 어쩌다 들여다볼 때면 이러면서 손사래를 쳤다. 집에서 그런 구질구질한 냄새를 피우기가 싫어서 그렇게 외식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다. 마침내 다 된 밥과 끓고 익어가는 반찬의 냄새가 어우러져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는 절정에 달했다. 오장육부가 아우성치듯 맹렬한 식욕이 솟구쳤다. 그러나 꾹 참고 식탁 위에다 격식을 차려 밥상을 차렸다. 나는 반듯하게 차린 밥상을 받으며 자랐다는 자의식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도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일단 상차림이 끝나자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는 생전 처음이었다. 나에게 음식 솜씨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나이에도 내 안에 발견할 게 남아있었다는 건 또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던지. 박안서, 아주 오래된 농담 중에서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반의 유일한 청일점이며 언제나 낭독에 진심이시고 열정이 가득하신 박대성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성입니다. 고요한 아침 이슬 같은 김현숙님의 낭독을 듣고 있노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즐거운 경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성이나 딕션 등 이제 스피치에 필요한 스킬을 배우려고 낭독을 시청했는데요. 첫 수업의 일입니다. 송정인 선생님께서 제 낭독을 들어보시고는 제가 너무 삶을 치열하고 각박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 어떻게 내 목소리로 내 삶을 알아보실까 해서 이제 그 추천해주신 책주남님께 여쭤보니까 그 낭독 무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영혼의 좀 울림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예, 그 저는 20년간 이제 금융을 전공한 전문가고요. 아마 그 검찰청 다음으로 제일 각박한 그리고 건조한 직업이 아닐까 하는데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외부의 정보를 받아서 내부의 분석을 통해서 그걸 내놓는 거에만 익숙하지 저를 꺼내놓는 일에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했었는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꺼내놓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달간 수업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저를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뽑아보고 꺼내보는 일을 했는데 그 낭독이라는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그 저를 찾아가는 기회를 주신 송정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제가 하는 낭독은 그 나에게 낭독 3장의 그 강아지 똥입니다. 그 강아지 똥은 아동작가 그 권정생 선생님의 대표작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는 존재인 강아지 똥도 알고 보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강아지 똥이라는 한낱 미물이 민들레꽃을 피워내는데 소중한 거름이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할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아지 똥을 통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똥. 도린의 흰둥이가 똥을 넣었어요. 골목길 단밑 구석 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보더니 강아지 똥 곁에 내려앉아 콕콕 쪼면서 똥! 똥! 에이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뭐야?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강아지 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구나.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 똥을 봤어요. 네가 거름이 되셔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빛난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어요.
비는 4월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에 비를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권정생, 강아지 똥 중에서. 저희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낭독자로 소개시켜드릴 분은 서보라 선생님입니다. 저희 방장으로 3달 동안 이것저것 챙겨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서보라님은 낭독의 음유 시인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서보라님의 영혼이 담긴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 오늘 힐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보라입니다. 박대성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멋진 목소리, 너무너무 이렇게, 강아지 똥에 쏙 빠져들어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초반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된 계기가, 목소리가 좀 좋다고 또 주위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송정희 성우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성우님이 처음에 낭독 잘한다고 배울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첫 만남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낭독이란 오로지 저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낭독을 한 글자로 표현을 하자면 저에게는 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초반 낭독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달을 쏟아입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시인이라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하니까 어린 나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정말 결이 고운 이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어쩜 이렇게 멋있게 작품을 써주셨는지 윤동주 시인의 팬이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을 쏟아 윤동주. 번거롭던 사위가 잠잠해지고 시계소리가 뚜렷하나 보니 밤은 저기 깊을 대로 깊은 모양이다. 보던 책자를 책상 머리에 밀어놓고 잠자리를 수습한 다음 잠옷을 걸치는 것이다. 딱! 스위치 소리와 함께 전등을 끄고 창력해 침대에 들어누우니
이때까지 밖은 휘황찬 달밤이었던 것을 감각지 못하였었다. 이것도 밝은 전등의 혜택이었을까? 나의 누추한 방이 달빛에 잠겨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것보담도 오히려 슬픈 선창이 되는 것이다. 창살이 이마로부터 코마루, 입술, 이렇게 하얀 가슴에 여맨 손등에까지 어른거려 나의 마음을 간지르는 것이다. 옆에 누운 분의 숨소리에 방은 무시무시해진다. 아이처럼 황황해지는 가슴에 눈을 찢어서 밖을 내다보니 가을 하늘은 역시 맑고 우거진 송림은 한 폭의 묵화다. 달빛은 솔가지에 쏟아져 바람인 양 쏴 소리가 날 듯하다. 들리는 것은 시계 소리와 숨소리와 윗돌이 울음뿐. 벅적대던 기숙사도 절간보다 더 한층 고요한 것이 아니냐. 나는 깊은 사념에 잠기우기 한창이다. 나는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사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상화도 좋고 어릴 적 미련을 두고 온 고향의 향수도 좋거니와 그보담 손쉽게 표현 못할 심각한 그 무엇이 있다. 바다를 건너온 H군의 편지 사연을 곰곰 생각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란 미묘한 것이다. 감상적인 그에게도 필연코 가을은 왔나 보다. 편지는 너무나 지나치지 않았던가. 그중 한 토막. 구나. 나는 지금 울며 울며 이 글을 쓴다. 이 밤도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인간인 까닭에 가을이란 흙냄새도 안다. 정의 눈물, 따뜻한 예술학도였던 정의 눈물도 이 밤이 마지막이다. 또 마지막 편으로 이런 구절이 있다. 당신은 나를 영원히 쫓아버리는 것이 정직할 것이오. 나는 이 글의 뉘앙스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에게 아픈 소리 한마디 한 일이 없고 서러운 글 한쪽 보낸 일이 없지 아니한가. 생각건대 이 죄는 다만 가을에게 지워보낼 수밖에 없다. 홍한 서생으로 이런 단안을 내리는 것은 외람한 일이나 동물한 한낱 괴로운 존재요. 우정이란 진정코 위태로운 잔에 떠놓은 물이다. 이 말을 반대할 자 누구랴. 그러나 지게 하나 얻기 힘든다 하거늘 알뜰한 동무 하나 잃어버린다는 것이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다. 나는 나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창을 넘어 나왔다든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든가 왜 나왔느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두뇌를 괴롭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귀뚜라미 울음에도 수줍어지는 코스모스 앞에 그윽이 서서 닥터 삐링스의 동상 그림자처럼 슬퍼지면 그만이다. 나는 이 마음을 아무에게나 전가시킬 심보는 없다. 옷깃은 민감이어서 달빛에도 싸늘이 추워지고 가을 이슬이란 선득선득하여서 서러운 사나이의 눈물인 것이다. 발걸음은 몸뚱이를 옮겨 못가에 세워줄 때 못 속에도 역시 가을이 있고 삼경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달이 있다. 그 찰나 가을이 원망스럽고 달이 미워진다. 더듬어 돌을 찾아 달을 향하여 죽어라고 팔매질을 하였다. 통쾌. 달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놀랐던 물결이 잦아들 때 오래자나 달은 도로 살아난 것이 아니냐.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얄미운 달은 머리 위에서 빈정대는 것을. 나는 곳곳한 나뭇가지를 보나 띠를 째서 줄을 메워 훌륭한 활을 만들었다. 그리고 좀 탄탄한 갈대로 화살을 삼아 무사의 마음을 먹고 달을 쏘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낭독해 주실 분은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고 개성이 있으신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게 아름다우신 모습이 있는 양인순 선생님이십니다. 그 겉으로는 수면 아래 백조알처럼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도 속으로는 엄청 떨고 계시다는 양인순 선생님 응원합니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시간 내내 지금 저 떨고 있는데요. 마지막을 맡게 돼서 부담이 됩니다. 그 앞에 낭독해주신 서보라 선생님 낭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텍스트 자체를 오래 볼 수 있는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어려운 작품 갑자기 맡게 되는데도 너무 잘 낭독해 주셨고 저도 새로운 텍스트를 또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아주 푹 빠져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그 보라 선생님 목소리가 제가 닮고 싶은 목소리인데요. 그 목소리만 들었지만 아주 단단하고 그 에너지가 꽉 찬 느낌. 항상 매력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선생님들이 다 지금 낭독을 끝내셔서 제가 지금 계속 듣고 귀 기울여 듣는 동안 정말 낭독회답게 너무너무 다 잘해주셔서 제가 지금 많이 떨고 있어요. 부담되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낭독은 제가 나와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12주 동안 같이 왔던 이 텍스트 나에게 낭독의 서혜정 선생님 서혜정 성우님 글처럼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 늘 어색하고 낯설고 제 스스로 제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이 12주를 통해서 낭독이라는 거를 해보게 되면서 낯설었지만 내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 재미있네?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어색하지만 이 책을 떠나 보내고 성경 같은 느낌이어서 낭독자들에게
놓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그 낭독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떠나보내지만 또 이후에 어떤 길이 있을지 차분히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에게 낭독 입장에 귀 기울여 본다 송정희 성우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연이 묻어나는 소리. 나나나.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에게 발을 들여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내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에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미 소리 내는 법을 알고 발성도 좋아 큰 소리로 낭독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성이 약해 조용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분도 계셨다.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글을 읽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음이 안 좋아 띄엄띄엄 읽는 분도 계셨다. 그분들의 낭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꼭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렇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듬더듬하며 겨우겨우 한 문단을 이끌어 나가신다. 그분이 낭독할 때면 같은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졸이며 듣는다.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듣는 낭독도 다 듣고 나면 그분만의 느낌이 전해져서 참 좋았다고들 말한다. 큰 목소리와 유창한 발음으로 한 낭독도 좋지만 소리가 작고 발음이 낮아도 텍스트와 낭독자가 하나가 되어 느낌을 잘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 때론 그런 낭독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에 인위적인 꾸밈을 걸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사춘기 소녀가 내는 소리에는 소녀만의 풋풋한 감성이 실린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의 목소리엔 젊은이 특유의 패기가 남긴다. 뚱뚱한 몸을 지닌 50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선 정겨운 활력이 느껴진다. 자식 다 키우고 부모 마음도 알고 아픔도 겪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선 지난했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소리에는 말하는 이의 삶이 담긴다. 나는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사투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낭독을 하면 된다. 사투리를 들으면 어떤 지역에서 자랐고 어느 고장에서 음식을 먹고 했을 그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조곤조곤한 전라도 말을 들으면 담양의 대나무숲 향기가 전해질 것만 같고 정겨운 부산 말을 들으면 비릿하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푸르게 풍겨올 것만 같다. 소슬한 밤, 저 멀리 반짝이는 등대 불빛, 사락사락 눈이 내리는 산골짜기 풍경,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탁 트인 바람. 그 고장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정경들이 사람들의 내면에 스며 있다가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남들 앞에서 낭독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소리를 내며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게 듣는다.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 지금은 혼자 낭독하는 시간이다. 남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처음엔 소리는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하자. 목소리 자체에 신경 쓰다 보면 낭독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 텍스트를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는 것이 먼저다. 글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낭독할 때 몸의 힘도 풀어지고 소리도 편안하게 나온다. 텍스트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상상해도 좋다. 평소 목소리로 책을 읽어보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소리를 내보자. 지금은 발음도 명확치 않고 소리도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선은 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내용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자. 발음이 뭉개져도 의미는 전달된다. 가장 나다우면서도 편안한 소리를 찾아가면 된다. 목소리의 형태보다는 자기 내면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너무 잘하려는 생각도 비우자.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리로서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인순 선생님까지 마지막 낭독회 잘 마무리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오프닝을 담당해주신 우리 이선아 선생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게 정말 떨리고 쉽지가 않거든요. 또 마지막은 마지막대로 계속 기다리면서 또 심장이 콩캉콩캉콩캉콩캉 뛰면서 엄청 쪼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선아 선생님 제일 처음에 너무 안정적으로 잘 오프닝 해주셔가지고 또 마무리까지 잘 끝난 것 같고 우리 이선아 선생님 요거 기초반이었지만 그래도 12주 마무리하면서 낭독회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낭독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수업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항상 했던 것 같은데 편하게 다가가야지 하면서도 너무 잘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잘하려는 생각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참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질 날도 오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조금 낭독에 있어서는 그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 화술이라는 게 내가 어느 단계 올라가면서 단계 향상이 됐다고 치더라도 거기가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 위가 있고 그 위가 있고 그래서 네 5단계 이렇게 확 점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점핑을 한 것 같지만 다시 또 돌아와서 기본기를 다지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데 초반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기본기를 다지고 나의 공 감각을 깨우기까지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르익으면은 그때는 가속도가 좀 붙기도 하고 또 테크닉도 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그런데 요 기초반부터 심화 1반, 심화 2반까지는 정말 자기와의 좀 싸움이고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좀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 얘기 되게 좋았어요. 그 청춘은 아름다워라? 거기에서 고귀한 명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귀한 명랑함은 어떤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어떤 영혼에게서 빛을 발한다. 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스스로가 그거를 느끼세요. 예, 그때까지는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김현숙 선생님, 애써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렇게 낭독회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낭독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꾸 빠져들게 됐어요. 오늘 낭독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한 분 한 분이 다 멋져 보였고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솔직히 조금 부끄럽지만 이렇게 막상 마치고 나니까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아쉬움이 실은 늘 이렇게 사람이 후회를 하네요. 네, 아쉬움이 있고 그동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듣다가도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음, 그래서 다시 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또 각성하고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예, 이렇게 앞으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켜켜이 쌓여야지 음. 언제 저의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애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래도 12주 동안 방장님으로서 너무 역할 잘해주신 우리 보라 선생님. 그리고 오늘 텍스트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아주 담백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진성으로 툭툭 내뱉으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보라 선생님.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낭독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12주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모르겠어요. 좀 이제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떨려가지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막 주저없이 두서없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열심히, 저도 김현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 또 되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요. 또 그 12주 동안 또 졸업 낭독회까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신 우리 송정희 성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노력에 비해서 제가 못 따라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기도 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그 최고의 소리는 현존의 소리다. 그러니까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내가 지금 현존하는 나의 영혼에 집중해서 그 소리에 울림에 같이 공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요 오늘 저희 서희정 대표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낭독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오디오북 내레이터들 낭독을 이렇게 항상 들어주세요. 대표님. 네, 카메라 켜는 건 안 되고 네네. 네, 목소리만 나가도 돼요? 그럼요.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잘 들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고요. 잠깐만요. 제가 저 이렇게 바쁘신데 그래도 낭독회 이렇게 있으시면 시간이 괜찮으시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꼭 우리 내레이터들 낭독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오늘 느낀 거는요. 제가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기초반이죠? 네네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가 심화반이었죠? 지난주요? 작품이 뭐였죠? 네. 지난주에 그 작가 선생님. 그거는 또- 한 달 살이요. 한 달 살이. 한 달 살이구나, 그거는. 네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초등학생 아이가 갖고 있는 정서가 있고 중학생 아이가 갖고 있는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물론 이제 모든 게 노련하고 잘 하겠죠. 그런데 그 중학생에게서는 초등학생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정말 깨끗하고 맑고 예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초등학생이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네. 아직까지 낭독 실력이 유창하지는 않으시지만 또 테크니컬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정말 깨끗한 소리 있죠. 그 자기의 지금 좀 전에 우리 송정희 성우님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소리는 현존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 상황에서 집중되었을 때 나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쭉 낭독을 계속 이어가시더라도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고가 나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초심을 꼭 생각하고 내가 낭독할 때 나의 초심, 나의 그 순수한 열정, 이것이 내 목소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듯이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잖아요. 내 영혼은 나잖아요. 지금 현재 이 현존하는 나의 상태, 이것이 그대로 살아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목소리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기초반이나 심화반이나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이 좋은 기간을 통한 정확한 발음, 그리고 좋은 발성, 이것들을 같이 익혀가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자기 목소리가 정말 너무 멋있는 목소리가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왜 거울도 매일 보고 얼굴 가꾸고 그러면, 피부도 가꾸고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고 예뻐 보이듯이 목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해야 돼요. 10분 정도의 시간은 하루에 144분의 1이거든요. 하루에 1%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나와 내가 만나는 시간, 목소리는 내 영혼의 울림이니까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일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우들이나 남자 성우는 한결같이 왕자병 환자들이고요. 여자 성우는 한결같이 공주병 환자들이에요. 저는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목소리, 내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내 목소리 말고는 이 세상에 좋은 목소리가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그런 착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거 공주병, 왕자병 나쁜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낭독 재밌게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정희 성우님이 워낙 이렇게 노련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송정희 성우님이 이렇게 딱 믿고 그냥 나를 딱 맡기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한번 잘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이 많았네요. 또 이렇게 대표님 들어오셔가지고 또 환경이 되셔가지고서는 오늘은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네요.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요 낭독회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애쓰셨어요. 제가 그 시간을 알거든요. 안 봐도 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 어떤 타인을 의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그 12주라는 낭독을 낭독에 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낭독이 나에게 어떤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어떤 동기부여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신 관객분들 계세요. 예. 박수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심화 일반 쭉 같이 올라가면서 더 노련해지는 그런 시간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미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